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직접 한국에 다녀온 미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은 모든 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브래드쇼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펜타곤의 중심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의 장관인 만큼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늘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장관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죠. 상황실에 들어서자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슨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로버트 윌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우리를 호출했다며 지금 바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백악관의 긴급 호출이라니. 분명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게 틀림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이동했고 30분 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빨간색 표지에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이것이 우리를 급하게 부른 이유인가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우리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표지를 보았고 그 제목에 잠시 당황했죠. 한국 방산산업 분석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어요. 솔직히 저는 잠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호해온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어 곧 북한에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통령에게 한국은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윌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윌슨은 제 생각을 이해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면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우리를 호출한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가 CIA, NSA, 국방정보국 모두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이 보고서에 뭐가 있기에 국방부 장관인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훑어보기 시작했죠. 윌슨은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항상 보호해주던 그 나라가 국가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펜타곤에 도착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그 빨간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들을 보고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라니. 이게 사실일 리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제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통계. 특히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률이 놀라웠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자 합동참모본부 전략분석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산 제품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무기를 만든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보고서는 냉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보고서 다 읽었나? 네,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서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야. 한국으로 가서 직접 보고 진실을 파악하고 오게.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발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국 같은 작은 동맹국에 가서 무기 체계를 살펴본다니 이건 내 위신에 관한 문제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기며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시찰 같은 잡무에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에 대해 좀 더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제 태블릿으로 국방부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검색어로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중 최신 보고서 몇 개를 선택했죠. 첫 번째 파일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우리 브래들리 장갑차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자세한 스펙을 읽으며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K-21은 120mm 박격포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존 장갑차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이었어요. 방어력도 우수했지만 특히 기동성 부분에서 미군 장갑차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K-21을 중동과 유럽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다음 문서는 K-239 천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판 HIMARS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사거리가 80km에서 160km까지 GPS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 HIMARS에 비해 발사 속도가 빠르고 명중률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에서 천무가 HIMARS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런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배워 따라오는 수준이라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니. 제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파트너일까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증도 커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경호원이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출입국 심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신원을 확인했어요.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경호원에게 이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한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된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공항에서 테스트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빛 로봇이 제 이름을 부르며 수화물 수치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AI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억양과 부드러운 움직임에 한 번 더 놀랐어요.
로봇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곳곳에 자동화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청소 로봇, 무인 카페, 자동 운반 카트,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였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일반화된 곳은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인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김석진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죠.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진 대령은 서울까지 함께 이동하며 간략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김석진 대령이 안내한 차량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AI 자율주행 차량이었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고 차는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김석진 대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율주행 차량 보급률을 자랑하며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김석진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방산 현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브리핑보다 창밖의 풍경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래 도시 같은 서울의 모습,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교통 시스템, 곳곳에 보이는 로봇과 드론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70년 동안 보호해왔다고 생각한 그 한국인가. 김석진 대령은 곧 국방부에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를 지나 마침내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과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펜타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밝고 더 투명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죠. 김석진 대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지하 2층의 특별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한국군 장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서는 푸른빛의 3D 홀로그램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인사말과 함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상세한 3D 모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홀로그램은 K-21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었어요. 이전에 봤던 자료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특히 120mm 박격포와 통합된 모습, 방어 시스템의 배치, 엔진의 구조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의 브래들리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이 다시 변하면서 이번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발사대의 구조, 미사일의 내부 부품,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천무의 사거리와 정확도에 대해 설명하며 심지어 미국 HIMARS보다 천무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HIMARS는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홀로그램이 실제 발사 실험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K239 천무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미사일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미사일들은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거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브리핑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다고?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잘못 평가해 왔을까? 몇 시간의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석진 대령이 제게 다가와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요. 김석진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장비들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직접 보내라고 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진 대령은 제게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로 위의 수소버스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필립스 장군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필립스 장군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김석진 대령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저희를 배려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 미국인들과만 대화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립스 장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훈련 중인 한국군과 미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필립스 장군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과 군사력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필립스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방산기술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필립스 장군이 제 표정을 읽고는 몇몇 미군 장병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장교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우리보다 더 앞선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드론, AI 통합 시스템, 통신 장비 등에서 미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장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없이도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군사력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군의 존재는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최신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장비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안보의 핵심적인 파트너였죠. 그렇게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김석진 대령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군 사령관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평범함에 약간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곳은 미국의 연구소들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의 안도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장 정지현 박사가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미국 MIT에서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조국으로 돌아와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정지현 박사는 저를 첫 번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소형 드론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AI 군집 드론이었습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개별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죠. 다음 연구실에서는 자율전투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지형을 헤치고 다니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며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지현 박사는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방식이었어요. 정지현 박사가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양자 암호통신을 도입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었죠. 박사는 미소 지으며 한국군은 이미 80% 이상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감시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위성들을 통해 지구 궤도의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정지현 박사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저는 김석진 대령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경험과 충격적인 발견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비서에게 즉시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1시간 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캠프 험프리스에서 들은 이야기들, 국방과학연구소의 충격적인 기술력까지 모두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말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로버트 윌슨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입수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가 확인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회의는 4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통신, AI 시스템, 우주감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정보는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이었어요. 세계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인 제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조사하며 충격을 받고 직접 방문 후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결국 내부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전의 저라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얼마나 완전히 깨졌는지 깨달았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작다고 여겼던 나라의 위대한 잠재력을 인정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고맙다 한국.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미래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는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된 이 상황 반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 발령을 신청한 미군의 숫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근무 요청이 폭증해 상부에서 긴급 조정에 나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심리학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3대째 군인 가문의 자손인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하며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는 저희 일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한국에 간다고. 책상을 내리치자 국방부의 하얀 벽이 내 울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폭주기 관차처럼 뛰고 있었죠. 브라이언 대위, 주한미군 심리상담 파견,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뇨? 다른 곳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유 없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계기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간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술에 파묻혔죠.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완전히 타락한 채로 군을 떠나셨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한국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겼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야만인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어온 저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며 미군들을 완전히 졸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대통령도 없는 그런 나라는 그냥 서로 전쟁하다 말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니 이건 사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굳은 채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제 상담실에 온 병사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참모장이 파일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지난달에만 23명의 군인이 한국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간 상담한 병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발령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전에는 상담실에서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2번의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고참 병사조차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가족의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모장님, 다른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간도, 이라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저는 대학 시절엔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친구들의 초대도 모두 거절했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을 때는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멀리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참모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검색 결과 중 저는 믿지 못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angju.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은 미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상으로 여겼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결코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적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워진 저는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에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판문점에서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이 놀라웠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놀랍게도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죠.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진행에 의아했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음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고 제 가방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환승까지 총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 이러면 2시간은 걸릴 텐데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군. 중얼거리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동작도 군인처럼 정확했죠. 호텔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의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폈어요. 도로 위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마치 경주 선수처럼 차선을 바꾸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모든 차량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도 군대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나라의 규율과 질서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심 그들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가면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호텔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기사는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대자마자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너무 쉽고 빠른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택시 타면 지갑 꺼내고 카드 긁고 서명하는 데만 5분 걸리는데 이건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데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순식간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룸키를 건넸어요. 그 미소 뒤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모든 체크인 절차가 1분 안에 끝났죠. 미국 호텔에서는 보통 대기 시간부터 서류 작성까지 최소 1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이 나라의 화려한 전경조차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첫 번째 심리 상담이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나라의 실체를 직접 조사할 시간이 왔죠. 미리 방을 점검하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이 효율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지 정문에 다가서자 익숙한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다른 주둔지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관광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미군 기지의 상담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책상에 앉아 첫 번째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이등병이 첫 번째 상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기지 밖에서 식사를 해도 주문하고 5분이면 음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인터넷도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르고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어요.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담은 제니퍼 밀러 하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지난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가 40분이면 끝났어요.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미국이었다면 예약만 몇 시간, 대기는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가서 진료받고 돌아옵니다.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나라를 미군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후 로버트 팔머 중사와 세 번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을 물었어요.
음식 배달 시스템이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먼저 사과 전화가 왔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보내줬습니다. 배달이 30분 지나도 안 오면 가게에서 먼저 사과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픽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베럿 박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음식, 쇼핑, 서비스. 모든 미군들이 이 나라의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상담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기지를 나와 한국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말대로 이 나라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효율성 뒤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직접 도시를 돌아봐야겠군. 호텔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이 말한 이 완벽한 나라의 실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며 직접 서울 도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말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했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2호선 일부 구간이 신호장애로 5분간 연착됩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출구나 다른 노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전술 이동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5분 지연의 대체 경로를 찾다니. 미국에서는 30분 지연이어도 그냥 기다리는데 저도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이 명확하게 방향을 안내했고 사람들의 흐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심에 도착해 카페를 찾기로 했어요. 익숙한 스타벅스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앞에 4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아, 이제 좀 오래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 음료를 만드는 직원,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던 5개의 주문이 단 2분 만에 모두 처리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국의 스타벅스라면 적어도 15분은 기다려야 할 주문량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뚜렷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후에는 시내를 걷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큰 도로 한 구간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공사 인부들이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야간 긴급 보수 공사, 내일 오전 6시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룻밤 만에 도로 공사를 끝낸다고. 미국에서는 몇 주는 걸릴 텐데. 믿기지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로는 완전히 새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고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공사 중이던 도로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릴 공사가 하룻밤 만에? 점점 병사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효율성 이면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노동자들의 과로나 시스템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시스템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심리 상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속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중 김준호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저의 심리학적 통찰이 한국군 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군의 심리 상담 체계,
미군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김대령이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물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으며 제 할아버지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이클 베럿 중령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한국군에서도 잊지 못할 비극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날에 대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할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시 당신의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희생된 한국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으며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군 최규식 하사와 박정호 일병이 베럿 중령을 보호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게 죽었다고, 한국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들어왔는데 김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군 2명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김대령은 냉전 시기였고 양국 정부 사이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김대령은 최규식 하사의 가족들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으며 원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한 한국군 병사들의 존재는 제가 한국에 품어왔던 모든 편견과 분노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는 단순히 표면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함께 싸우는 동맹의 품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군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이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 입구에서 만난 김대령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폐허가 된 모습, 난민들의 행렬,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 보았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서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53년 휴전 직후의 모습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김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느리면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남성들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복합된 감정이에요.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이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되는 건가요? 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자는 결심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 했어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주 7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김대령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템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효율성은 그 시절의 유산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최적화입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서울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도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김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분노와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어요. 최규식 하사의 가족을 만난 날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망 대신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최 하사의 아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는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주한미군 병사들의 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매료된 이유,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래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희생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어가는 날, 원래대로라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어요. 병사들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상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워싱턴의 참모장과 연결되었어요. 베럿 박사, 3개월 임무 수행 고생 많았소. 내일 귀국 비행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근무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참모장의 표정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대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의 효율성과 속도,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모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일단 6개월 연장으로 처리하겠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규식 하사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짐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떠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편견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 벽은 무너졌고 더 넓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였다. 이 나라에서 나는 인내와 화합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배웠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변화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이 빠른 나라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400년 전에 한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문서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죠.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떠났고 연구를 진행하던 한 미국 유명 역사 교수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Memo documents, including some of my former colleagues at Harvard, in particular, saying w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 에드워드 카터입니다. 연구와 강의로 평범했던 제 인생은
어느 날 한국사 연구 중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은 도서관에 오래된 서고에서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낡은 양피지 문서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넘기자 한문으로 쓰인 내용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월인천 강비록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조선 왕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예언록이었죠.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예언록은 400년 후 한국에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연구실에 박혀 며칠을 분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동안 저는 수백 년 전 조선의 비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예언록은 마치 현대 한국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갈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어느 날 제 연구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바로 국제 싱크탱크 소속 역사학자 제임스 리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카터 교수, 그런 소국에 관한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군요. 제임스 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경멸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한반도, 세계 역사의 변방에 불과한 곳이죠. 그들의 문화적 기여라곤 고작 김치와 케이팝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어요. 리 박사, 한국은 5,000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 왔죠. 자체적인 문명 발전도 없이 중국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나라에 무슨 의미 있는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 뿐이에요. 그의 뻔뻔한 무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 예언록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제임스는 예언록을 훑어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문서군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적 맥락 없이 해석된 예언은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에요.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터 교수,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운명이 세계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결국엔 쇠퇴하는 게 그들의 역사적 패턴이죠.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어요. 당신의 편견 섞인 시각으로는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떠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곧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제임스 리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저는 예언록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며 현대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중 외교 갈등 고조, 중국 한국 상품 불매운동 확산, 화면을 노려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붉은 용이 다시 태어나 천년의 왕도를 넘볼 것이며 검은 안개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숨이 막혔어요. 붉은 용은 명백히 중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안개란 한국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400년 전 문서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도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총수 비리 의혹, 경제 불안 가중. 순간 또 다른 예언 구절이 생각났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그 여파로 백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첩의 예언과 현실 사건의 연관성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죠. 예언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처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뉴스 한 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리였어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 왔습니다. 최근 발견된 예언 문서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현대에도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은 예견된 몰락의 신호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직 충분한 연구도 되지 않은 예언록을 이용해 한 나라의 미래를 단정짓다니. 화면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모두 제임스 리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장 신화가 끝났다. 한반도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다시 전락하나. 제임스 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의 몰락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예언록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한국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연구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예언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어느 날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차였죠.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는데 같은 차가 대학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날에도 그 차를 발견하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예언록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일부 내용을 가져간 겁니다. 경보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없었어요. 이건 전문가의 소행이었죠. 컴퓨터를 열자 이메일함이 해킹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명은 없고 본문에는 한국에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세력이 있다라는 경고만 있었죠. 자료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 정부 정보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비밀 조직에 관한 암호화된 문서였어요. 그들은 예언록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조직이 푸른딸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예언록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딸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구절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탐사기자인 이윤재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윤재, 도움이 필요해. 월인천 강비록이라는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누군가 이걸 은폐하려고 해. 내 연구실도 뒤져갔어. 윤재의 대답은 신속했습니다. 에드워드, 그 문서에 대해 몇몇 소문을 들었어.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야. 누군가가 한국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어.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취재를 시작할게.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그때까지 조심해. 그날 밤 남은 예언록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누가 저를 노리는지, 왜 이 문서가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학 동료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제임스는 예언이 정확히 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임스가 왜 그토록 한국의 몰락을 확신하는지, 그가 정말 개인적 편견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직감은 그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노트북의 예언록 내용을 암호화에 저장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윤재를 만나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후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혼자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출발 전 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존 밀러 교수였어요. 존의 연구실은 저와는 달리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저를 맞이했어요. 에드워드, 오랜만이군. 요즘 자네 소문이 파다하더군. 제 이야기를 들은 존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예언록 사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존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나 제임스 리 모두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예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어.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선시대 비밀 문서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담는 경우가 많았지. 그의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예언록은 한국의 몰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경고하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마지막 구절,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분명 희망을 암시하고 있어. 자네는 이걸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의 메시지로 봐야 할 거야. 그는 또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에 간다면 조심해야 해. 예언록이 보여주는 위험은 실제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예언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마.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존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가 맞다면 제임스 리는 예언의 절반만 보고 있는 셈이었죠.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조심해.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말한 몰락을 앞둔 나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제임스 리도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어요. 이 나라는 예언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임스 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윤재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예언록의 의미를 파헤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로비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제임스 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임스 리군요? 윤재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의 몰락을 예언한다며 국제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던 그 사람이죠. TV 속 제임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 질서 있게 움직이는 시민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고 있었죠. 흥미로웠어요. 윤재, 제임스의 행적을 좀 쫓아볼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제임스가 방문했다는 종로 일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제임스를 발견했어요. 그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우리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임스는 분명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경제 불안과 사회 갈등을 목격하러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인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흥정하는 손님들, 서로를 도와주는 이웃들. 제임스가 예상했던 몰락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비틀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임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할머니의 찐빵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에게 환한 미소로 찐빵을 권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질문하자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답했어요.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우리는 항상 버텨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강인한 말에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이겨냈어요. 지금의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제임스는 할머니가 내민 찐빵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읽은 기사들, 그가 분석한 데이터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고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임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대학가로 향했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고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카페에 모여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제임스는 한 대학생 그룹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국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임스는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의 얼굴에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제임스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몰락만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언록이 말하는 위기는 실제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임스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윤재와 저는 호텔방에서 예언록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예언이 현대 한국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지만 여전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했어요. 윤재 처음에는 붉은 용이 명백히 중국을 지칭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예언록 원문을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윤재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의 한국 뉴스들을 보여주었어요. 에드워드, 이것 봐요.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예언록의 또 다른 구절이었죠. 붉은 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모두 왕도를 넘보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맞아. 붉은 용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을 의미하는 거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재도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안개는요? 이것도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내부 문제들을 살펴보았어요. 정치적 갈등, 세대 간 대립,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죠. 윤재 검은 안개는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 같아.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이나 위험한 건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지. 제 생각을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부 세력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예언은 몰락을 예고하는 게 아니야.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우연히 제임스 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터 교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유로 왔어요. 예언의 진실을 확인하려고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제가 어제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자 제임스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예언록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경고가 아니라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고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임스의 눈에는 진정한 학자의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단결력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윤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겨냈으니까요. 제임스와의 대화 이후 우리는 예언록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는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에 연락해 특별 방송을 준비했어요. 저와 제임스는 학술적 분석 자료를 정리했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예언록 사본과 연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모든 것을 가져간 거죠. 누가 이런 짓을. 방을 둘러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곧바로 윤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드워드, 큰일이에요. 방금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방송 계획이 삭제됐어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방해하고 있었죠. 제임스에게도 연락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이 해킹됐어요. 예언록에 관한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셋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건 분명 조직적인 움직임이에요. 누군가 예언록의 공개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제임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편향된 정보로 한 나라의 운명을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료를 잃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예비용 자료를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했거든요. 그리고 방송국 동료들 중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언론사에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와 예언록 관련 보도가 취소됐어요. 대체 누가 이토록 예언록의 공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큰 언론사는 압력에 취약하니 작은 지역 신문사를 통해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요. 제가 아는 작은 지역 신문사가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한 기사로 신뢰받는 곳이에요. 그들은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윤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해외 학술지 편집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작은 규모지만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이제 진실을 알릴 때입니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제임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카터 교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현명한 나라예요. 다음 날 아침 윤재의 계획대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직한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곳이었어요. 편집장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학술적 분석을, 저는 예언록의 번역을, 윤재는 현대 한국 상황과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언록의 모든 내용, 특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예언이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편집장은 다음 날 아침 특별판으로 이 내용을 실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긴장 속에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문사의 특별판이 발행되었고 놀랍게도 대형 신문사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존재와 그 의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는 미신이라고 일축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점차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다. 한 사회평론가는 말했어요.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갈등이 얼마나 우리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예언의 의미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예언록은 현대 한국 사회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것은 몰락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를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카터 교수, 당신 덕분에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떠난 후 윤재와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예언록의 마지막 문장 기억나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구절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의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달 주위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블루문이라 불리는 현상이었죠. 믿기 힘들군요. 경이로운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예언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0년 전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푸른 달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상징이었죠. 서울의 밤하늘에 떠오른 푸른 달빛 아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언이 말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 또한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마지막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밝은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윤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푸른 달빛 아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대한 저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죠. 윤재, 이번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예언록을 찾았던 그날 그저 흥미로운 발견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 삶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힘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Un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미국의 회의장, 유명 정치인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이 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한 영상을 틀자마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그의 발언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트럼프마저 곧바로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파커입니다. LA에서 10년째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특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이 익숙해진 저에게도 그날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날 아침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직업병이랄까요? 대형 사고가 나면 자동차 피해 상황을 취재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산불은 달랐어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고 말했죠. 불길은 바람을 타고 도시 주택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은 대부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입에서 나오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10년간 수많은 사고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며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금속 프레임까지 녹아내린 차량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에 탄 차들 사이에 멀쩡히 서 있는 한 대의 차량이었죠.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동행한 사진기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변 차량들은 모두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차만 마치 불길을 피해간 듯 멀쩡했어요. 약간의 그을음만 묻어있을 뿐 창문도 타이어도 온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에 있던 소방관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였어요. 차종은 중형 SUV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소방 당국 관계자가 주인분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주변 차량들은 모두 녹아내렸는데 이 차만 살아남았다는 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심히 손을 뻗어 차체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뜨거웠지만 내부는 멀쩡했죠. 심지어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도 녹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방 당국 조사관 또한 이 사실을 메모하며 정말 기적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10년 기자 생활에서도 처음이었죠. 손가락이 떨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주변에 더 살아남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오직 이 한국 브랜드 차량만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건 분명 특종감이었습니다. 흥분으로 숨이 가빠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와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모두 도대체 어떻게 이 차만 멀쩡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호기심이 보였어요.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켜고 현장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산불 현장에서 찍은 그 한국차 사진이 방송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일이 커졌습니다. 제 리포트가 지역 뉴스에서 전국 방송으로 확대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인스타그램은 알림으로 가득했죠. 많은 팔로워들이 믿을 수 없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차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차의 우수성을 칭찬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불타지 않는 자동차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격렬해졌죠. 단순한 우연이라는 주장과 한국 기술력의 증거라는 의견, 그리고 조작됐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했습니다. 뉴스룸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제 리포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니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기자로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번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LA 소방국 조사관들과 여러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보험사 관계자들까지요. 그 한국차는 아직도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소방국 수석 조사관 마이클이 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불길이 이 차 주변으로 1000도 이상 올라갔지만 이 차는 실내까지 거의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차체 구조와 재질이 특별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의 강판과 내장재가 다른 차들과 다르다는 분석이었어요. 소셜미디어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동차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유명 자동차 잡지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소방국과 자동차안전연구소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해당 차량이 화재 시험에서 어떤 차량보다 뛰어난 내화성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국차의 소유주도 찾았어요. 놀랍게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광고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구매했다는 그녀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차가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인지 파헤쳐야 했어요. 이후 저는 오피스 책상에 앉아 산불 생존 한국차 보도 이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인생이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지역 방송사의 평범한 자동차 전문 기자였던 제이슨 파커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됐으니까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혼자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제가 보도한 한국차 이야기가 이제는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었어요. CNN과 FOX 뉴스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패널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고 말했고 다른 패널은 단순한 우연을 너무 부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는 FOX 뉴스 프로듀서였어요. 파커 씨, 오늘 저녁 생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정치인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파커 씨, 이 한국차 사건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요? 진행자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원경제위원회 회의 영상이었어요. 한 정치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차 관세 낮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차보다 튼튼한데. 그의 말에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그 말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고 수입차와의 경쟁은 늘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소셜미디어는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 언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차 기술 인정할 수밖에 없군. 이라는 그의 발언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 한 문장으로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언급 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진영에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고 주장했고, 다른 진영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CNN, MSNBC, FOX 뉴스 모두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동차 전문가로서 사실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차의 내구성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다고 해요.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국차의 강판과 내구성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차보다 강하다니 인정할 수 없어.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모든 자동차는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다. 한 번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 딜러십의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불타지 않는 한국차 이야기를 보도한 기자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제 다음 임무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한국차 제조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산불 생존 차량의 구조, 재료, 생산 공정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차의 내구성이 정말 특별한 건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발신자 불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산불 생존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구조도와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죠. 자료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보였어요. 전화기를 들어 동료 엔지니어 마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크, 이거 봐야 해. 이 차는 일반 차량과 달라. 마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문 기자 데니얼, 소재 공학자 리사까지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분석하며 토론했어요. 이 특수 강판의 용융점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아.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재는 난연성이 뛰어나고. 데니얼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직접 확인해야겠어.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 해. 마이크가 말했죠. 그래야 확실한 기사를 쓸 수 있어. 며칠 후 저희 넷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던 한국차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했죠.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차가 진짜 특별한 걸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알겠지.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파커 씨,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중 많은 수가 우리가 조사하러 온 그 브랜드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우리 기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커 씨. 저희가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는 우리 일행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연구소를 지나 실제 자동차가 생산되는 곳으로 들어섰어요.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 소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메인 생산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각 공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검수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특히 중요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리사가 특히 관심을 보였죠. 한국 엔지니어가 특수 강판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자동차 강판보다 약 30% 더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리사가 이런 특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특수 열처리 공정과 나노 코팅 기술의 결합이라며 자사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이어서 내구성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차량을 극한의 조건에 노출시키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압착 테스트, 충돌 실험까지.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테스트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아 보였어요. 엔지니어가 1100도의 화염에 5분간 노출된 후에 차량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외부는 그 흐름으로 검게 변했지만 내부 구조와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했어요. 데니얼이 이것이 LA 산불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세계 각지의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며 북극의 혹한, 사하라의 폭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산불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품질관리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성된 차량 중 무작위로 선별의 100가지가 넘는 항목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도장 흠집이나 1mm 이하의 조립 오차도 발견하면 전량 재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웃으며 이건 기본이라며 자사의 철학은 완벽함을 넘어선 완벽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센터의 최첨단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환경 대응 내장재 연구였습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열성이 5배 이상 높은 소재를 개발 중이었어요.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마침내 마이크가 침묵을 깨고 이런 공정을 거쳤으니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품질 관리라며 특히 소재 연구가 놀랍다고 했어요. 데니얼은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LA에서 본 기적 같은 광경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기상해 김 소장이 언급한 극한 테스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리미트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 차량의 한계를 시험하죠. 김 소장의 설명에 우리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화재 저항성 실험이었어요. 특수 제작된 챔버 안에 실제 완성된 한국차 한 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설명했어요. 이 테스트는 실제 산불 상황을 재현합니다. 온도는 최대 1200도까지 올라가며 약 10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방열 유리로 된 관찰실에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자 챔버 내부가 순식간에 붉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온도계는 빠르게 상승했고 곧 1000도를 넘어섰습니다.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가 견딜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이 지났을 때 불길이 사그라들고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부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문을 열자 시트와 대시보드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리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고온에서 내장재가 살아남다니. 다음 테스트는 충돌 실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충돌 테스트보다 50% 더 강한 충격을 가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어요. 차량이 벽을 향해 시속 80km로 돌진했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면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A필러와 캐빈 구조는 거의 변형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복합 극한 환경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고온, 저온, 습도, 염분, 진동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번갈아가며 차량에 가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차량은 2주 정도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한국차는 8주가 지나도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험 데이터와 영상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화재 테스트의 결과는 LA 산불에서 목격했던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강판과 내열 내장재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데니얼이 감탄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 우연이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였어. 마이크는 노트북에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차량도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만 이건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야.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극한 충격 테스트였어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물리적 충격을 가했지만 차량의 핵심 구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특수 구조와 소재의 결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저녁 김 소장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오늘 본 테스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한의 테스트를 하나요?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 소장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우리는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미국의 전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LA 산불에서 살아남은 그 차가 우연이 아닌 한국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데니얼은 영상 자료를, 리사는 기술적 분석을, 마이크는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담당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송국으로 직행했습니다. 편집장 브라이언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커, 어떻게 됐어? 한국에서 뭘 발견했지? 편집장에게 영상과 자료를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자. 이틀 후 저희 탐사 보고서가 전국 방송으로 나갔어요. 한국차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기술력의 결과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보도는 한국에서 직접 본 테스트 장면과 기술적 분석을 포함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차 기술력이 트렌드에 올랐고 자동차 관련 포럼들은 활발한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소비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제 한국차 타야겠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다른 이는 내 가족을 위한 다음 차는 한국차로 결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다양한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CNN, FOX 뉴스, 그리고 주요 자동차 매체들까지.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자동차 판매 데이터에서 나타났어요. 우리 보도 이후 단 2주 만에 한국차 브랜드의 미국 내 판매량이 30%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준 그 모델은 딜러십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였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어요. 안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타는 차라면 화재나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를 선택하고 싶다. 는 의견이 많았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침묵을 깼습니다. 포드의 대변인은 우리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GM은 소비자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자동차 구매 패턴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선택 시 디자인, 성능, 가격을 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들도 기준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안전 테스트는 일상적인 충돌 상황만 고려했지만 이제는 산불이나 홍수 같은 극한 상황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차 미국 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파커 씨, 저희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제 임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광고나 홍보가 아닌 실제로 제가 직접 확인한 기술적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차 미국 지사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글로벌 안전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객관적인 기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제 본업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보도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미디어에서도 한국차의 내구성을 집중 조명했어요. 특히 유럽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이 실시한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한국차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판매량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미국에서만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60%, 호주에서는 무려 70%까지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국차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소비자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 여겨졌던 한국차가 이제는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선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소비자 조사에서 다음 차로 어떤 브랜드를 고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한 업계 원로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들이 만든 새로운 안전 기준은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명차 브랜드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한국 소재 회사와 협력을 시작했고, 미국 제조사들은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성능, 편의사양이 주요 경쟁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판매 포인트가 됐어요. 산불, 홍수, 극한 기후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력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동차 안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보도한 내용이 실제로 사람들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었어요. LA 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저는 그 한국차의 소유주였던 가정주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차로 바꿨어요. 이웃들도 대부분 한국차를 선택했고요. 돌아보면 그 작은 우연이 저희 인생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대의 차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건이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것이죠.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 신기술 개발 현장을 취재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들의 다음 목표는 100% 탄소 중립 생산과 완전 재활용 가능한 차량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상 변화를 목격한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혁신이 이어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처음 LA 산불 현장에서 그 멀쩡한 한국차를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단순한 자동차 기술을 넘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품질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동차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그 산불에서 살아남은 한국차의 작은 모형이 놓여 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우연이 아닌 노력과 헌신이 만드는 기적의 힘을 떠올립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이 값진 교훈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